당연히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정책들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초점에 맞춘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어요. 이시바 시게이로 새 총리 당선 소식에 일본 증시 3분기 마지막 날 하락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중국에서는 상하이 종합지수 어제 하루만 8% 넘게 급등했고요. 우리 증시는 2,600선도 내줬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에서는 생각보다 돈을 빨리 풀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 와중에 미국은 대선 사전투표도 이미 시작을 했죠. 야, 이럴 때는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세한 내용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쉬는 날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죠. 예. 아니, 간밤에 파월 의장 연설도 나오고 했는데 이게 참 복잡해요. 일단 중국을 먼저 가볼게요. 중국에서 요즘에 증시가 좋습니다. 홍콩 증시, 중국 증시 보면은 이게 지수가 올라가는 폭이 맞나 싶을 정도예요. 개별 종목도 아니고. 중국에 왜 이렇게 그 지수가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저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네. 국내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일부 종목들이 움직이는 거를 보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요. 단기간에 급등하는 모습 좀 보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CSI 3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8.5% 상승을 했는데 2008년도 이후로 하루 만에 가장 많이 오른 폭이라고 하니까 당연히 전 세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중국 증시를 좀 주목할 이유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당연히 경기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꺼내들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많은 정책들을 꺼내든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이 없다고 하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중국 증시 흐름이 이어지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다행히도 중국 정부가 부동산 초점에 맞춘 경기 부양책을 꺼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번 달 말까지 시중은행들에게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네. 평균적으로 0.5%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보기에는 많은 정책들 가운데 이 부동산 관련된 정책, 이게 아마 알려졌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급등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러면 갈 수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가? 저는 올해 4분기 그리고 이게 연장된다고 하면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통화정책 모멘텀을 바탕으로 중국 증시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동안 이민은행은 통화 완화 정책을 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게 일본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연준의 통화 정책이 중국의 인민은행 통화 정책 여력을 제한시켜 왔었던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 간의 금리차 확대가 결국에는 이하나 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통화 완화를 쓰고 있어도 쓰지를 못했던 거죠. 낮은 이자에 위안 빌려가지고 미국에 투자한다. 그렇죠. 네.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된다고 하면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자본 노출 압력이 커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렇게 된다고 하면 외환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하나, 약세, 또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는 부분들. 그래서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도발을 하긴 했죠.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 이전에 네.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도발이에요? 네. 제가 보기엔 도발이에요. 왜냐하면 큰 용기 낸 거구나. 그렇죠. 네. 그만큼 중국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좋지 않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이 9월 달부터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인민은행 입장에서는 올해 12월 중앙경제공작 회의를 앞두고 올해 성장률 목표치 5%를 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이어서 계속 부양책을 꺼내들 여지가 상당히 높아요. 사실 그동안은 인민은행이 통화 완화 정책을 꺼내들긴 했거든요. 근데 그게 단발적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특히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하는데 좀 제한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준율이나
그 다음은 또 LPR이나 이런 부분들을 연속적으로 올해 12월 이전에 계속 보여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2019년도 이후로 중국의 70대 도시 주택 가격은 계속 하락했거든요. 네. 근데 올해 4분기를 기점으로는 저점을 형성하고 조금씩 올라가는 형태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정말로 다시 한번 반등의 그 모멘텀을 마련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저도 그게 희한하긴 하더라고요, 위원님. 그 기존에 대출 받은 사람들까지 소급해서 이자를 깎아주겠다. 지금 중국이 어느 정도로 이 상황을 심각하게 보느냐 그게 지금 감이 오는 상황이던데 중국 증시에 돈이 몰린다는 게 일단 근처에서 뭔가 군불대면은 되게 나쁠 것 같진 않지만 이러다가 우리 투자받은 돈 다 빼가지고 중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도 되거든요. 이건 기우입니까? 지금 단기간에 중국 증시 급등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국 자금들이 중국 증시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당장은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기존의 현금이나 이런 유동성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중국 증시가 급등하는 걸 염두에 두고 이제 이동하는 자금 정도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국들의 자금들이 쏠림 영상을 바탕으로 중국으로 옮겨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이제 부동산 관련된 부분들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진국 함정에 들어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고속 성장하던 중진국들이 보통 1인당 소득들이 4,000달러에서 1만 달러 정도 사이에 들어가게 되면 보통 성장이 정체되는 현상을 우리가 중진국 함정에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중국이 그 상황에 직면해 있다라고 보고 있는 이유들도 있고요.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 부동산을 팔아서 재정을 확보했었던 지방 정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재정이 많이 부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기업 부채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예전에는 중국하면 우리가 소비를 염두에 두고 투자를 많이 하셨던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중국 가게들이 소비를 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채가 2010년도 초반 이후로 현재까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상당히 가파르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중국 가게들은 소비를 하기보다는 기존에 빌렸던 대출금을 갚는데 더 초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 정부가 경기 부양책을 쓰더라도 약발이 먹히지 않는 이유라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왜 그런 정책들이 나오는지 배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지난 주말 사이에 그동안 미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거의 중국을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때려왔다면 이제 드디어 그런 사인이 나왔어요. 안 팔아 말고 안 사. 엔비디아 안 살 거야. 네. 엔비디아 그동안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지? 이거 고민하던 중국이 안 사고 우리가 만들었을 거야.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 소식 나온 날 2%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중국 경기 부양책하고 연결을 하면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이 부분은 경기 부양책 갖고는 좀 별도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자국 내 첨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일환이고 또 미중 간의 기술 패권은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오히려 저는 심리적으로는 엔비디아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동인은 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청취자분들이 좀 알아두실 게 뭐냐면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던 이유를 놓고 본다고 하면 9월달 PC용 D램 범용 제품 가격이 발표됐는데 전월 대비 마이너스 17.1% 하락한 1.7달러 그리고 메모리 카드 범용 제품은 마이너스 11.4% 하락한 4.34달러 그러니까 최근에 AI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주가가 좀 부진했던 이유는 9월달 발표된 이 반도체 가격들이 전월 대비했을 때 큰 폭으로 떨어진 부분들 그거를 먼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중국 매출 비중이 10%대 정도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동안 이제 미국 규제를 피해서 중국에 납품했던 제품이 사실은 이제 고사양이 아닌 저사양 제품 H20이었죠. 근데 이거를 이제 중국이 더 이상 구매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렸는데 이 H20 다음으로 나올 제품이 B20이에요.
근데 이 제품이 앞으로 이제 중국에 수출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일부 타격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외에 매출 비중을 놓고 온다고 하면 미국의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의 AI 가속기가 전적으로 대부분 다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중국의 AI 칩 사용 제한과 관련된 부분들이 엔비디아 관련된 AI 반도체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좀 제한될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런 규제 역설 이런 거 있잖아요. 밖에서 안 팔다 보면 우리끼리 자력갱생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기술이 생각보다 빨리 발전했네 이런 결과가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 중국이 엔비디아 없이 기술 강국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생력이 있다고 보세요? 아직은 경쟁력으로는 뒤처지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를 따라잡는 그 시간은 점점 단축된다는 게 좀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번에 엔비디아에 대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세부 내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엔비디아 H20 제품에 삼성전자가 HBM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오히려 삼성전자가 타격을 받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 또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 제품들이 이제 중국에 이제 새롭게 출시하려고 계획했던 B20에 들어갈 예정이었는데 이제 이게 안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 업체의 피해가 조금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우리나라는 뭐 이러나 저러나 우리가 네. 직접 싸운 것도 아닌데 둘이 싸우면 맨날 우리가 희생양이 되는 것만 같고 이거 한국 얘기 복잡한데 일단 일본 들렀다 오겠습니다. 네. 일본은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이제 입각을 하게 되면은 종전보다 증시나 글로벌 투자 시장의 상황이 좀 좋지 않게 될 거다 이렇게들 예상을 많이 하시나 봐요. 당선 소식 나오자마자도 떨어졌고 당선되고 나서 첫 거래일에도 결국 니케이 하락 마감했잖아요. 이런 것들 시장의 우려는 근거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새로운 차기 총리의 어떤 언급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이제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을 좀 용인하는 형태로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엔화 강세 그리고 증시 하락으로 연결된 부분들이 있긴 있었는데요. 일단 10월 1일 날 임시 국회 소집을 통해서 정식적으로 일본의 차기 총리로 내정된 이후 동향을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 흐름은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차기 총리에 대한 정책 기대감은 분명히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그 이시바 총리가 기존에 역임했던 부분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이제 농림수산상 그리고 지방 창생상을 역임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경기 부양의 초점은 지방을 중심으로 이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방의 교부금 증액 또 지방의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들에 대한 대책 그리고 일부 세금 체계의 검토를 두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부분들은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진행되지는 않을 걸로 좀 보고 있어요. 오히려 저는 경기 부양 효과를 좀 얻을 수 있는 지방 중점에 둔 부분들을 좀 역점을 두고 강조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사실 앞으로도 그 연속성은 계속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BOJ가 지금 현재 금리 인상을 하는 거는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이고 물가 경기 가열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과거 잃어버린 3년 동안의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하다 보니까 누적된 부작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 증시 또 일본 채권 시장에 왜곡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제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채권 시장 내에서는 올해 12월 달에 다시금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엔화 강세라는 기조가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8월 초에 아무래도 이제 엔화 강세 일본 증시 하락이 급격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 대한 우려들로 인해서 앞으로도 또 그런 변동성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는데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구분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구분한다. 아직은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지는 않고 있고요. 기대감으로만 움직이고 있는 거고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실제적으로 엔캐리 자금들이 움직일 요인들이 상당히 다분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을 해야 앞으로 엔화 강세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의 혼란까지 올 여지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것들이 실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신다면 우리 왜 8월 초에 블랙 먼데이 때 주가가 대폭락했잖아요. 주요국 모두. 그럴 때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다시 한번 온다면 그때는 이삭줍기 할 시점이 맞습니까? 8월 초에 그 글로벌 금융시장 혼란의 발단은 전적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였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 환경의 변동성이 커졌던 부분이고 저는 이 정도에서만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벗어나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엔화 강세 그리고 일본 증시 폭락이라는 게 일부 나타나긴 했었는데 사실은 2022년 12월 달에 BOJ가 YCC 상단을 수정할 때부터 통화정책 정상화 수순에 들어갔고 지난해 2023년도 이후부터 사실은 엔화 강세 증시 하락이 나는 게 연출됐어야 됐는데 그게 이제 미국 중앙은행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기간에 빠르게 하다 보니까 상대적인 통화 엔화 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년 넘게 착시라는 게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지난달 초 그런 부분들이 일시에 금융시장에 반영됐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BOJ가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엔화 강세에 따른 일본 증시의 혼란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타날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미국 중앙은행 연준 같은 경우에는 50pp 인하를 했고 올해 연내 50pp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는 부분들 결국 금융여건 환경들이 완화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입장에서는 유동성 부분들에서 이제 금융 장세가 도래할 여지도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잠깐만 미국으로 유턴해서 잠깐만 가볼게요. 간밤에 파월 의장이 50bp 11월에 어림도 없어라고 했거든요. 그럼 0.25씩 11월, 12월에 나눠서 내릴 수 있다 이런 얘기는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은 시장은 지금 김칫국을 한 사발 들이켰단 말이에요. M2 그러니까 광의의 통화가 빠르게 풀릴 수도 있어. 그럼 증시 잘 나갈 거야. 이 기대하고 있다가 0.25 뭐야 이렇게 되면은 하락할 수도 있지 않아요? 일단 파월 연준 의장의 저희는 11월 달에 50pp 인하를 기대하고 있는 시장에게 이 침을 좀 가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9월 FMC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사실 금리 인하 폭보다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제시되는 올해 내년도 연준이 생각하고 있는 최종 정책 금리의 중위값과 레인지 하단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위값이 4.4 그리고 레인지 하단 같은 경우에는 4.1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연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본적으로 100pp 인하를 염두에 두고는 있지만 경제지표 상황에 따라서는 125pp까지 인하할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놓고 온다고 하면 11월, 12월 각각 25pp씩 인하를 해서 올해 추가적으로 50pp 인하를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최종적으로 금리 인하하는 폭 50pp 인하를 좀 염두에 두시면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11월 달에 50pp를 하게 되면 12월 달에는 하지 못할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11월 지나고 나서는 이제 연준의 또 금리 인하 사이클이 중단된 거 아닌가라는 또 경계심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시장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11월, 12월 25pp씩 좀 인하를 하려는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저는 연준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띄워야 되는데 9월 달에 50pp 인하하고 또 간밤에 또 11월 달에 50pp가 아닌 25pp 인하한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이미 뭐 공개적으로 발언은 안 하는데 줄타기를 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립적으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고 파월 연준 의장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미국 증시 관련해서 95년하고 98년 사이클이 재현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대체 95년 사이클, 98년 사이클이 뭐예요? 사실은 제가 95년과 98년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지나갈 일이긴 하지만 9월 FMC 때 연준이 50bp 빅컷을 하고 나서 증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의견이 좀 갈렸던 상황입니다. 첫 번째는
앞으로 미국 경기도나 이를 넘어서는 경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보험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는 의견이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현재 미국의 물가, 고용지표 상황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 정상화 차원에서 금리 인하를 하는 두 가지 의견으로 나눴었는데 저는 이제 후자 쪽의 의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95년과 98년 그때는 미국이 경기 확장에 놓여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시점입니다. 그때 S&P 500 지수는 각각 45%, 36% 정도 올랐었는데 1년 동안요? 그 이후로 와. 금리 인하 사이클이 끝나기 그 이전까지. 굉장하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어느 정도 올랐다는 그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증시 방향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증시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죠. 그래서 저는 10월초 미국 증시의 훈풍이 불 걸로 좀 염두에 두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비관론이 상당히 컸었는데 그 부분을 마이크론 시적을 통해서 해소해준 부분들이 있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또 테슬라가 인도 실적 인도 나오죠. 실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최근에 중국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도량을 계속 상향 조정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존 추정치보다는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전기차 캐즘에 대한 돌파 기대가 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중국 내 경쟁 업체들과의 어떤 미국 전기차 업체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또 시점이 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테슬라 관련된 부분들이 또 모멘텀이 될 여지는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우리가 빅테크 투자해서 저 수익률 좀 괜찮았어요 하던 분들이 이게 전환 못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안에서. 이런 분들은 그러면 이 시점에 그냥 가지고 계시면 돼요? 또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나무를 볼까 숲을 볼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이 좀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 팬데믹 기간을 제외하고 2021년과 2023년 S&P 500의 월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10월 달과 11월 증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달 역시 미국 증시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연초 이후에 올해 미국 증시 경로를 말씀해 드릴 때 올해 미국 대선 이전까지는 계속 오를 수 있지만 올해 4분기 때는 좀 쉬어갈 여지가 있다. 네. 그 이유가 이제 미국 대선 결과를 놓고 차기 행정부에 대한 정책 분석 기간을 좀 거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내년도 증시 상당히 좋을 걸로 좀 염두에 두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에너지를 응집하는 기간이 올해 4분기 정도 그리고 지금 연방정부의 셧다운 이기 모면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3개월 임시 처방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12월이 가까워지게 된다고 하면 노이즈가 커질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을 때 좀 비중을 좀 줄여놓은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점으로 따지면 올해 10월 중순 이후부터는 좀 미국 자산들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는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나무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얘기해드렸던 걸 염두에 두시면서 올해 4분기 때 네. 조정이 찾아왔을 때 이 조정의 하단에서 또 다시 비중을 늘리는 형태로 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는 해드리고 있고요. 숲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계속 가지고 있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국 경제 체력이 2027년 6월 정도까지는 계속 뒷받침될 거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는 증시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숲을 보신다고 하면 크게 동요하실 여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당장 몇 개월간에 이뤄질 상황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과연 투자자분들이 인내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와 숲을 놓고 좀 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말씀 끝나기 전에 결정했습니다. 나무를 볼게요. 숲을 보기에는 제가 시력이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궁금한데 마지막으로 이게 한국 증시에 대해 언급하는 거 어려워하시는 거 아는데 한국 증시가 2,600도 내주고 3분기를 마감을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이럴 일인가 싶은데 4분기 한국 증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말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좀 우리 실망할 준비할게요. 위로를 드리지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걱정되는 건데요.
한국 증시가 미국 증시처럼 계속 상승하기 위해서는 선교 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경제 체력이 좀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올해 2분기 전기 대비 우리나라 성장률을 놓고 온다고 하면 역성장을 했어요. 그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내수 부진.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도 세부 사항을 놓고 온다고 하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첫 번째로 언급을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금액과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둔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거는 품목별, 네. 지역별로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품목은 반도체, 지역은 중국이고요. 세 번째는 금투세 논란과 같은 정치적인 불협화음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면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국 증시가 그렇게 매력적인 증시가 되진 않을 걸로 좀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가 해결되어야 우리나라 증시 역시 네. 미국 증시에 뒤를 쫓아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당분간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 문남중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